2025년 9월 대한민국 정부가 118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112명에게요. 60년 전에 벌어진 일 때문에 도대체 6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국가가 이 돈을 물어줘야 했을까요? 이 사건의 이름은 서산개척단입니다. 여러분, 서산개척단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국가범죄 중 하나거든요. 1960년대 초반에 벌어진 일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 1,700명을 납치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그리고 충남 서산 갯벌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11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한국 현대사에서 감춰져 있던 한 페이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꽤 오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62년 2월, 부산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1961년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직후였고 전국이 어수선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부산시장 한 구석에 앉아서 구두를 닦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영철, 나이 19. 황해도에서 태어났지만 전쟁통에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혼자 남은 전쟁고아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전쟁고아 중 한 명이었어요. 고향을 떠나 부산까지 내려왔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구두 닦기뿐이었거든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학교를 다닐 형편은 안 됐고 돌봐줄 어른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영철에게는 자기만의 삶이 있었어요. 구두약 냄새가 배인 손으로 번 돈으로 밥을 사 먹었어요. 시장 근처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다시 구두약통을 들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비록 초라했지만 누구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영철 말고도 부산시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쟁이 만들어낸 고아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먹고 살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식량민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 바닥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어요. 경찰차가 아니라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싣기 시작한 거예요. 영장이 있었느냐고요? 없었습니다. 체포 사유를 말해줬느냐고요? 그것도 없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설명해줬느냐고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냥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트럭에 실은 거예요. 정영철도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왜 잡혔는지도 모른 채. 트럭은 한참을 달렸습니다. 부산에서 충청남도 서산까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 달렸어요. 그리고 트럭이 멈춘 곳은 끝없이 펼쳐진 갯벌 한가운데였습니다.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국유 폐염전 부지, 건물이라고 할 것도 없는 허름한 막사 몇 채가 서 있었어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규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입을 열지 마라. 옆 사람에게 말을 걸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든 하는 순간 도주를 공모했다는 죄목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정영철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부터 벙어리가 돼야 했다고. 입을 열면 두들겨 맞았다고. 19살 청년이 도착한 첫날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곳의 이름은 대한청소년개척단, 줄여서 서산개척단이었습니다. 개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개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곳은 수용소였습니다. 나중에 정영철은 이곳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북한 아오지탄관보다 무서운 데가 서산개척단이었다고.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매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하루 약 12시간 동안 갯벌을 팠습니다. 폐염전을 논과 밭으로 바꾸는 간척 작업이었어요. 임금이 있었느냐고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무임금 강제노동이었어요.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고 돌아오면 뭘 받았냐면요. 구타였습니다. 하루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유가 있어서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일과였습니다. 공포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일종의 훈육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폭력이었어요. 간부들은 구호반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 상당수가 조직폭력배 출신이었습니다. 수용된 사람들 중에서 체격이 크고 거친 사람을 골라 감시자로 만든 거예요. 같은 피해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때리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아주 교묘했어요. 그럼 먹는 건 어땠을까요? 하루에 밥 한 그릇과 마른 배추잎으로 만든 묽은 국이 전부였습니다. 12시간 갯벌 노동을 한 몸에 들어가는 칼로리가 그게 다였어요.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개구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마저도 잡을 수 있는 날에만 가능했어요. 살기 위해서 뭐든 먹어야 했습니다. 생존자 하용복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밥을 남기지 못한다고. 그때 얼마나 굶었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망치려 한 거죠. 그런데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옷을 벗긴 채 뻘밭 위를 달리게 했어요. 갯벌 위를 벌거벗은 채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단원들이 전부 지켜보는 앞에서 구타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부는 아예 현장에서 사살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고요? 번복이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 이 개척당 광장에서 합동 결혼식이 열렸어요. 총 125쌍. 자발적이었느냐고요? 전혀요. 남자 노역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여자가 무작위로 상대를 고르게 했습니다. 거절은 불가능했어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거든요. 울면서 거부하는 여성에게도 강제로 짝을 지었습니다. 짝지어진 사람 중에는 이미 바깥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절반 가까이 됐어요. 윤기숙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도 아니고 불황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언니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수를 가르쳐주고 집과 밥도 준다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갔더니 서산 개척단이었어요. 윤기숙도 강제 결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윤기숙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도망가라고. 그 말이 간부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구호반에게 끌려갔어요. 구타 끝에 남편이 숨졌습니다. 윤기숙은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도망가라고 말한 것이 죄가 되어 남편이 맞아 죽는 걸 눈앞에서 본 겁니다. 4년 9개월, 1961년 11월부터 1966년 8월까지 이 기간 동안 서산 개척단에서 1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행으로, 영양실조로, 사고로,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한 봉분 아래 함께 묻혔습니다. 소년과 소녀들의 유해가 뒤엉켜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게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거든요. 이 개척단을 운영한 단장 민정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700명을 가두고 119명을 죽게 만든 현장 총책임자. 미국에서 들어온 원조물자를 횡령하고 단원들에게 지급될 현금까지 착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64년 12월 10일에 상을 받았어요. 국무총리상을요. 수상 사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인권 옹호의 공이 크다. 잠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700명을 강제로 가두고 119명을 죽게 만들고 원조물자를 빼돌린 사람이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 위에 더 큰 누군가가 이 사람을 감싸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정식 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단장은 혼자 개척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산 개척단은 보건사회부가 설계한 국가사업이었거든요.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 정의섭이 주도했어요. 전국 140개 간척사업장을 미국 원조사업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산 개척단은 그 140개 중 하나였어요. 규모를 보세요. 서산 하나가 아니라 전국 140개였습니다. 그 위에는 내무부가 있었어요. 내무부가 전국의 경찰과 군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라고. 영장이 없어도 된다고. 불황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체포하라고. 그래서 정영철 같은 구두 닦기 소년이, 윤기숙 같은 평범한 여성이 길에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내무부 위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있었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직후였거든요. 정권이 내건 이름은 사회 명랑화 정책이었어요. 사회 정화라고도 불렀습니다. 전쟁 이후 도시에 넘쳐나는 전쟁고아와 불황인과 취업자들. 정권은 이 사람들을
사회 불안 요소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쓸어담아 갯벌로 보냈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19 청년까지. 이건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설계하고 국가가 지시하고 국가가 집행한 조직적 범죄였어요. 군사정권에서 보건사회부로, 보건사회부에서 내무부로, 내무부에서 전국 경찰과 군인으로, 그리고 개척단 현장까지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위에서는 현장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구조. 책임은 사라지고 폭력만 남는 시스템이었어요. 솔직히 이건 조사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서산 개척단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1941년부터 1982년까지 운영된 성감학원에서는 소년들을 강제 수용했어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형제복지원도 있었어요. 불황인 3,000명을 상시 수용했고 513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980년 삼천교육대에서는 6만 명이 넘는 사람을 체포했어요. 전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사회정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강제로 가두고 폭행하고 사람이 죽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단원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갯벌을 개간하면 그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1700명이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쳐서 일군 땅이 약 120만 평이었습니다. 여의도보다도 넓은 엄청난 크기예요.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법은 만들어졌어요. 1968년에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약 300명에게 토지를 가분배하긴 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자기들이 강제로 끌고 와서 한 푼도 안 주고 일 시켜서 만든 땅에 임대료를 매긴 겁니다. 그리고 1982년에 그 법마저 폐지해버렸어요. 1966년 8월 개척단은 해산됐습니다. 1700명을 강제로 가두고 119명을 죽게 만든 사건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민정식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의섭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게 조용히 묻혔어요. 피해자들은 갯벌에 버려졌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학력도 없는 상태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겼으니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소작농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영철은 멈추지 않았어요. 19에 구두 닦기를 하다 끌려간 그 청년은 서산 개척단 진상규명 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알리려고 싸웠어요. 2000년에는 토지 반환 소송까지 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땅을 돌려달라고. 결과는 패소였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영철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강제로 끌려와서 맞아가며 만든 땅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함께 싸우던 동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2022년 5월 11일 드디어 진실화해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자행한 집단 인권 침해. 공식적으로 국가의 잘못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인 202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112명에게 총 118억 원 국가배상, 수용 기간에 따라 하루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위자료를 산정했어요. 하루에 15만 원. 갯벌에서 12시간 일하고 구타당한 하루. 그 하루의 값이 15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가 책임을 무겁게 수용한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사건이 벌어진 지 60년 만이었습니다. 정영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하다고. 60년, 19에 끌려간 청년이 80이 되어서야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 싸우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이 말을 듣지 못하고 떠났을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118억 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예요. 그들이 피와 땀과 목숨으로 일군 120만 평의 땅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토지 반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거든요. 진실화해위원회가 토지 무상분배 또는 경제적 보상을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생존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에서 80대입니다. 19에 끌려가서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겼어요. 도시로 나갈 기회도 빼앗겼습니다. 소장농이나 일용직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극빈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영복이라는 생존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피와 땀과 목숨이 이 땅에 들어있다고. 명동보다 소중하다고. 서울 한복판 명동 땅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를 흘려가며 만든 땅이니까요. 그 땅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도 있어요. 법무부가 서산개척단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 수용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거든요. 형제복 지원이나 성감학원 같은 사건들이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선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늦었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어요. 118억 원이라는 숫자. 이건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6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해요. 19 청년이 80이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119명은 이름도 없이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생존자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싸움 도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걸 보지 못한 채. 여러분은 서산개척단 사건을 알고 계셨나요? 60년이 지나서야 국가가 인정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잊혀진 역사 속에 묻힌 인간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